5G 플러스 코어 네트워크 및 5G TSN 스위치 기술 개발에 대한 성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터리 김경수입니다. 네, 발표에 앞서 저희 오늘 과제 책임자이신 김창희 박사님께서 국내에 계시지 않는 관계로 제가 오늘 대신 발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년간 수행한 과제명은 고실내 저지연 5G 플러스 코어 네트워크 및 5G TSN 스위치 개발 과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는 과제의 성격이 혁신도약성 과제로서 선도형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상당히 도전적이고 그러한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에 2020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총 45개월간 약 4년간 과제를 수행을 했고, 첫째 1차년도 때는 약 9개월간은 주로 설계 및 소프트웨어 설계나 하드웨어 설계와 함께 표준화 작업을 주로 진행을 하였고, 2차년도부터 실제 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및 표준화 활동도 함께 병행을 하였습니다. 주관기관으로는 저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담당을 하였고, 공동연구기관으로 코이버와 우리넷 그리고 SNICT, 시스메이트가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버티컬 산업 네트워크 패러다임의 혁신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종단 간 고실내 저지연 보장을 위한 5G 플러스 코어 및 TSN 핵심 기술 확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기존의 유선 네트워크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TSN 네트워크, 즉 저지연 확정 지연을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유선 네트워크에서 TSN과 함께 무선 기반의 5G를 기반으로 하는 TSN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5G 코어 네트워크를 개발을 하였고요. 이렇게 개발된 네트워크 환경들은 주로 저지연뿐만 아니라 실제 확정 지연과 같은 요구 사항들을 요하는 현장에서 스마트 공장이나 자율주행과 같은 현장에 도입될 수 있는 실현적인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목표를 세우고 실현하고자 저희는 많은 노력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저희 종단 간 에러율과 어떤 지연에 대한 어떤 고실내 저지연 5G 모바일 코어를 개발하고, 개발된 이러한 5G 모바일 코어를 바탕으로 TSN 스위치와의 어떤 연동을 위한 확정 지연 보장 산업 네트워크 연동 기술도 함께 개발을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저희 이쪽 산업적 영역은 저희 공동연구기관에서 함께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런 TSN 스위치 자체도 함께 개발을 해주셔서 실제 TSN 양단의 종단 간의 TSN 엔드 스테이션 간의 유선 기반의 TSN 스위치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TSN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는 5G 기반의 5G TSN을 브릿지를 저희가 개발을 중점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에 따른 어떤 최종 결과물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 5G에서의 어떤 CP 쪽, 제어 서버 영역과 그리고 UP 쪽 게이트웨이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 네트워크 쪽에서 활용될 수 있는 TSN 스위치 개발이 총 저희 개발 범위이고요. 기존의 5G CP에서 쓰고 있는 PCF나 AF와 같은 이런 펑션들을 단순하게 기존의 5G만을 연동하는 제어 기술만이 아니라 5G TSN, 즉 TSN을 지원하기 위한 제어 컨트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더 진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과제 내에서 이라고 붙인 거는 Enhanced라는 어떤 용어를 붙이셨는데요. 그리고 UPF뿐만 아니라 NWTT, 즉 TSN 스위치와 TSN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트랜슬레이터 역할을 하는 NWTT가 함께 TSN 게이트웨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해당 파트가 빨간 선이 저희 과제의 실제 연구 범위이지만, 이 개발된 해당 내용들을 실제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TSN 사이드, 즉 유선 네트워크 사이드에 CNC와 TSN 스테이션, 그리고 좌측의 모바일 코어 쪽 사이드의 G노드비나 UE, DSTT 등은 좀 에뮬레이팅 작업으로 함께 전체적인 구성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최초 세운 성능 지표 5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이 5G TS를 시작할 당시에는 3GPP에서 스터디 작업으로 좀 진행되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현재는 릴리즈 16에서 최종적으로 기본적인 표준 작업이 완료되었고요. 17에서까지 매니지먼트 작업까지 완료가 현재 된 상태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세웠던 성능 지표들입니다. 3GPP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의 요구사항들과 그리고 5G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패킷 지연 시간이나 시동기 정확도, 그리고 패킷 에러들에 대한 목표 성능 지표들을 세웠고요. TSN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IEEE 기반의 요구사항들을 참조해서 확정 지연 편차나, 그리고 저희 내부적인 조사에 따른 어떤 동시 지원 세션 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세션 수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능 지표들은 규격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요구사항보다 좀 더 저희가 좀 도전적으로 좀 성능 지표들을 약간 올려서 지표들을 세웠습니다.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제어 핵심 기술 쪽 5G 내 CP 컨트롤 플레인 영역의 제어 핵심 서버들입니다. 주로 다중 세션 경로 관리나 확정 지연 서비스를 위한 홀드 포워드 제어와 같은 세션 제어 기술과 TSN에서 사용하는 QoS와 5G에서 사용하는 QoS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QoS 정보 간의 매핑이나 QoS 관리를 위한 관리 기술, 그리고 TSN 5G TSN을 위해서 5G가 TSN 브릿지로서 동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TSN TSCAI 관리, 브릿지 내 포트 및 경로 관리 기술들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실제 5G 내에서 쓰는 마스터 플러그가 따로 있고 TSN에서 쓰이는 마스터 플러그가 따로 있거든요. 이 둘 간의 시동기 관리 기술을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는 시동기 관리 기술도 함께 개발이 되었습니다. 좀 글은 좀 조그맣게 써놨는데 사실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응용 관리 기술은 사실 AF인데 이런 AF는 저희가 여기서 칭하는 AF는 보통 TSN AF라고 칭합니다. TSN AF가 실제 TSN 스위치망에 여기 이 그림상에는 지금 데이터 플레인 영역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위에 CUC나 CNC와 함께 컨트롤 정보를, 즉 TSN의 토폴로지 정보를 주고받아서 이 컨트롤 정보를 아래로 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실제 응용 관리 기술이고요. 그리고 각 PDU 세션이나 AF 세션들에 대한 정책 제어나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제어 기술도 함께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서버들은 저희 제어 서버 목록들은 실제 5G에서 쓰는 실제 NF 펑션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펑션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상용 서버에 모두 적용을 시켜놨고, 이뿐만 아니라 가끔 현장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규모가 크다, 좀 소형화시킬 수 없는 작업은 없느냐라고 어떤 요구사항이 따로 있으셔서 저희가 이 제어 영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트래픽에 대한 양이 좀 작고 컨트롤 메시지만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컨테이너화시키고 NF별로 다 컨테이너화시키고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인프라 환경에서 구동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버전을 좀 개발을 했고요. 좀 더 소프트웨어의 라이트한 부분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일반 서버가 아닌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그런 SBC 서버들, 소형 컴퓨팅 서버에다가 등록을 시키고 한번 실제 구동을 시킴으로써 모든 기능에 대한 테스트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한 대만 가지고는 확실히 좀 부하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2대 정도 연결을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했고요. 사실 이게 원래 그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림이 좀 누락돼서 좀 죄송스럽고요. 제어 서버 쪽과 함께 5G에서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고실내 저지연을 담당하기 위한 어떤 세션 처리 기술이라든지 데이터 처리 기술, 그리고 제어 영역에서 내려오는 QoS 정보에 대한 QoS 관리와 특히 타임 스태핑이나 PTP 오차 보상을 위해서 이런 관련된 앞서서 말씀드린 5G와 TSN 간의 어떤 시동기 오차 보상을 통해 시동기를 맞추기 위한 이런 시동 기술들을 바탕으로 5G TSN 게이트웨이를 개발을 하였는데요.
5G TSN 게이트웨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UPF와 NWTT가 있는데요. UPF는 그 5G에 대한 어떤 데이터 처리를 기존처럼 담당하는 녀석이고, 그리고 NWTT는 TSN 네트워크와 연동되는 사이드에 붙어서 그 트랜스레이팅을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실제로 TSN 트래픽을 받아서 5G 내에서 동작하실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하는 녀석이 그 NWTT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가 성능적으로도 앞서서도 그 여러 가지 저지연 쪽 얘기를 하시다 보면 좀 상위 레벨에 올라가다 보면은 상당히 그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이거 하나의 그 PCI 익스프레스 기반의 어떤 니카드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보시는 게 NWTT고요. 이거는 자일링스 칩 기반으로 지금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옥테온 기반의 칩 위에 UPF를 올려서 하나의 니카드 형태로 개발을 해서 기존의 어떤 상용 서버에서도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TSN 스위치 핵심 기술입니다. 그 TSN은 그 유선 네트워크 쪽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아직 현장에서 많이 도입은 되고 있지 않지만 논의만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IEEE 802.1 시리즈의 다양한 그런 마스터 클럭 알고리즘이라든지 컨피그레이션 그리고 관련 다양한 프로토콜들을 탑재해서 TSN 스위치의 시동기 처리나 그 시민간 패킷 처리 기술 그리고 무선실 패킷 처리 기술 등 다양한 그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 내용들을 하나의 어떤 스위치 형태로 담았습니다. 시동기 기술에 있어서도 다던 AES 시동기뿐만 아니라 1588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저지연도 저지연이지만 저희 그 5G TSN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확정 지연이거든요. 정확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패킷이 지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들어와야 된다. 이런 확정 지연을 위해 다던 QBV 타스도 함께 탑재되어 있는 TSN 스위치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앞서서 개발된 그 세 가지 영역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런 기본적인 어떤 테스트맨망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3년차까지는 그 어떤 테스트 장비를 도입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자체 테스트로 에뮬레이팅한 TSN 엔드스테이션이나 테스트 장비를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게 좀 더 신뢰성 있고 좀 더 검증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테스트 장비를 도입을 했는데요. 앞서서 이제 국산화된 장비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 상당히 이것도 고가의 장비라 좀 도입하는데 많이 처음에 좀 꺼려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저희도 이거 도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거 좀 국내에서 개발을 해줬으면 저희도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스파이러트 장비를 기반으로 스파이러트 장비에서 양 끝단에 즉 엔드스테이션이죠. 엔드스테이션 간의 TSN 스위치와 그 저희 공동기관에서 개발한 TSN 스위치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5G 무선 기반의 5G TSN을 두 가지를 놓고 각 양 끝단에 엔드스테이션을 붙여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 인증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최종 시험 성능서까지 발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3차년도까지는 저희가 실제 저희 TSN 스위치,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한 TSN 스위치를 넣지 못하고 처음에는 그 시스코에서 나온 TSN 스위치 장비가 있거든요. 그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양단에 붙여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올해 초부터 작년 말부터 실제 저희가 개발한 TSN 스위치까지 함께 연동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앞선 성능 지표에 따라 그 5가지의 성능 지표들은 저희가 목표한 결과치만큼 성능을 뽑아낼 수 있었고요. 그 최종적으로 시험 성적서까지 확인을 받았습니다. 정량적 성과입니다. 정량적 성과는 저희가 여기 지금 논문 쪽은 좀 빠져 있는데 저희가 사실 SCI 논문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4편 정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성자분이 좀 누락을 시켰는데 그러한 실적이 또 있었고요. 저희가 사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과제를 한 2년차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표준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항상 표준화에 참석을 해서 이러한 그 표준 기고 및 표준 특허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 특허죠. 표준에 반영된 특허도 총 12건을 반영을 시켰고요. 그리고 기고도 목표 대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른 것들은 다른 정량과는 표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 4년간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이루어낸 이 연구 결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올 초부터 그 K-네트워크 2030 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시회 및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이러한 홍보 활동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5G TSN은 완전히 다음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현장 분들은 TSN 자체에 대한 어떤 도입 자체도 저에게 많은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TSN 전문가는 아니고 저희 기관들이 TSN 전문가이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문의를 하셨고 5G TSN을 도입할 경우에는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가이드 줄 수 있는 거는 일단 뭐 공장 내나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데서 어떤 프라이빗 5G를 구성해서 TSN을 지원하는 프라이빗 5G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일단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 아직까지는 좀 저희 과제 자체가 워낙 선도형 과제라서 좀 먼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충분히 나중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게 실제 테스트 비교한 데모 영상인데요. 저희가 3년차 때 프리POC 한 내용인데 이게 왼쪽이 기존의 그냥 레가시 이더넷망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머신 정밀 제어고요. 오른쪽이 5G TSN을 적용한 정밀 제어 영역입니다. 지금 왼쪽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실제 시동기 오차 누적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벌어지시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5G TSN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정 지연을 보장받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에 데이터가 들어와서 정확하게 기어가 맞물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어 자체가 이게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의 컨트롤러에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 구조도를 보시면 각각의 이 기어 사이에는 이 네트워크 구성망이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얘는 5G TSN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기존의 이더넷망이 같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자꾸 어긋나는 오차 현상이 생기고 5G TSN의 경우는 정확하게 시동기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맞물려서 동작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도 관련된 E2E 딜레이 지터라든지 또 패킷 딜레이 지터 같은 경우는 이더넷 기반으로는 이렇게 상당히 튀고 베리에이션이 크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5G TSN 기반으로 동작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일정한 형태의 지터나 딜레이 지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 장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올해 최종적으로 저희가 전시회 때 나갈 때 한 정밀 제어 POC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각 그 로봇 암들은 양 엔드 스테이션 끝단에 붙어있는 녀석들이고요. 중간에는 5G TSN망을 구성해서 각 그 기어에 대한 시동기 오차뿐만 아니라 각 로봇의 암의 관절들까지도 다 시동기가 정확하게 맞아서 함께 맞물려서 동작하고 있음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검증을 하는 작업도 최종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솔리드의 권동희 상무님께서 오랜 기반 프론트홀 게이트웨이 개발에 대해서 성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리드의 김홍재라고 합니다. 전문님께서 초창기에 주셔서 제가 좀 대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기용입니다. 과제는 오란 규격은 오전 세션에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오란 규격 워킹그룹 4에서 정의되어 있는 오픈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ODU와 ORU 간에 정의되어 있는 프론트홀 게이트웨이라는 장비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 성능 검증하는 과제입니다. 총 이제 성능 과제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1차 년도에 시스템 개발, 2차 년도에
시스템 개발 검증, 그다음에 3차년도에는 표준 적합성 컨포먼스 테스트와 IoT 테스트, 그다음 성능 테스트까지 진행하는 걸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본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프론톨 게이트웨이 혹은 이제 표준에서는 프론톨 먹스라고 얘기해서 줄여서 FH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해당되는 장비의 기본적인 동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뒤쪽의 성능 부분, 성과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킹그룹 4, 그러니까 오란 얼라이언스 워킹그룹 4에서는 쉐어드 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기존의 그 중계기와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름은 이제 쉐어드 셀이라는 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동작 자체는 원래 이제 오디오에서 각각의 RU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각 RU로 전달되는 데이터는 독립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스케줄링 오디오에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쉐어드 셀이라고 하게 되면 쉐어드 셀을 구성하는 각각의 RU들은 동일한 데이터를 오디오로부터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 전체를 쉐어드 셀로 연결된 쉐어드 셀로 구성된 ORU들은 하나의 셀로 동작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오디오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결국은 각각의 ORU에게 동일한 데이터를 카피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동작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란 얼라이언스에서 정의한 FHM, 프론톨 게이트 혹은 프론톨 먹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오디오에서 하나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연결된 쉐어드 셀을 구성하는 각 ORU들에게 이제 카피해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여러 개의 RU가 하나의 쉐어드 셀을 구성하게 되면 DU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카피해서 각각의 RU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ORU로부터 받은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컴바인 과정을 거쳐서 오디오에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결국 중간에 있는 FHM이라는 노드 자체는 하나의 데이터를 받으면 그 데이터를 똑같이 카피해서 이더넷 프레임으로 해서 RU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RU 각각으로부터 올라온 서로 다른 UL 데이터들을 하나의 이더넷 프레임으로 합쳐서 컴바인해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카피 자체는 실제로 똑같은 데이터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더넷 통신 관점에서는 결국 이제 맥 헤더만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퍼레이션 자체는 쉽게 되지만 UL 데이터의 경우에서는 IQ 레벨에서의 컴바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패키지에 대해서 전부 다 해체를 하고 리소스 맵에 따라서 IQ 데이터를 배열을 하고 그다음에 시동기에 맞춰가지고 해당되는 IQ들을 컴바인한 오퍼레이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UL 오퍼레이션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그 전송되는 데이터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 컴프레션이 포함되었을 경우에서는 수신한 데이터들을 언컴프레스하고 데이터를 벗겨내고 IQ를 뽑아낸 다음에 합치고 컴바인하고 다시 또 컴프레션해서 전달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성능을 검증하자라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이제 각종 시스템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특허와 기술 문서 등을 정량적인 연구 목표로 잡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시스템의 기본적인 성능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제 여러 대의 오디오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총 4대까지, 그 다음에 RU는 총 14대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처리 내역 자체는 25기가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해서 라디오 인터페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MHz 총 8레이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프론톨에서 설치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클락의 정확도가 좀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클래스 C의 정확도를 목표로 제품을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성과로 좀 정리해서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된 시스템의 성능 자체는 DU 2포트와 DU 인터페이스 2포트와 RU 총 14포트 해서 총 16개 포트를 25기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피자박스 원유 사이즈의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AC와 DC 파워를 2개 동시에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5도에서 50도까지 동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진행하였습니다. 시스템의 전체 구조는 초기에 과제 제안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개념을 잡았을 때는 그 오픈 네트워크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 렉에서 데이터 센터 렉에 들어가는 스위치의 오픈 하드웨어 플랫폼을 좀 모델로 삼았고요. 그 부분을 좀 변경해 가면서 상용화에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하드웨어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PSU 부분에서는 AC와 DC를 동시에 받도록 되어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CPU 모듈이 별도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를 카피하고 컴바인하는 부분, 오란에 정의되어 있는 프로토콜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부분을 FPGA로 별도로 구현을 했고요. 그다음 앞부분에서 25기가 트래픽을 처리하는 이더넷 프레임 처리를 위한 스위치 SoC를 추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임 동기를 위한 DPLL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 자체는 크게 이제 앞쪽에 스위치 블락이 있게 되면 전면으로 DU도 포트, RU 14포트에서 총 16개의 25기가 인터페이스가 있게 되고 여기에 대응된 각각의 인터페이스가 FPGA로 스위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인 소닉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소닉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도해서 개발한 데이터 센터에서 운용되는 스위치 OS인데 그 소닉 OS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구성을 해서 마벨 스위치와 인터페이스하는 형태로 개발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드웨어를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일반 스위치 모델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PSU 자체를 이제 리던던시 형태로 AC를 입력받도록 하고 SFP 포트와 이더넷 스위치, 그 다음에 FPGA 모듈을 크게 두 개로 만들어서 붙이는 걸 잡았습니다. 좀 하드웨어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좀 큼지막하게 개발을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락 포트도 좀 여러 개 제공할 수 있도록 인아웃을 여러 포트를 제공하도록 개발을 진행하였고요. 다만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좀 여러 군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실제 그 프론토홀에 설치되는 시스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필요 없는 것들 좀 덜어내고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해서 좀 시스템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PSU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지국이 설치되는 국사의 특성상 이제 AC와 DC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FPGA도 이제 모델 형태가 아니라 온보드로 해서 사이즈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를 버전 1에서 버전 2로 가면서 일단 SFPKG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클락포트도 실제로 이제 그 1PPS나 10메가 인아웃이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GPS 리시버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테스트를 위한 1PPS 아웃풋 포트만 남기고 다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FPGA 모듈도 온보드로 해서 사이즈를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하드웨어에서는 이제 그 펜 모듈을 별도 각각 모듈로 해서 5개를 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일체형으로 해서 좀 저가 모델로 해서 성능만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하드웨어를 좀 최적화해서 개발을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뎁스 자체를 한 60cm에서 한 35cm 정도로 저희가 줄여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OS 개발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닉을 기반으로 해서 오니와 소닉을 기반으로 개발을 했고요. 오니와 소닉은 둘 다 이제 리눅스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고 이 상위에서는 이제 그 리눅스에서 얘기하는 다커로 각각의 서비스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커에서 플랫폼, 콜락, 그다음 싸이와 FPGA라는 컨트롤 펑션들을 저희가 이제 그 추가해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주로 성과 부분인데 이제 클락 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무래도 프론토에 설치되는 장비다 보니 클락의 정확도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C를 저희가 목표로 삼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한 것은 그 칼렉스의 파라곤 네오 이제 클락 계측기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
GDAP 8273.2와 8262에 정의되어 있는 PTP하고 싱크에 대한 그 성능 파라미터들을 전부 다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패스가 됨을 확인을 하였고, 특히 노이즈 제너레이션 부분에서는 클래스 C와 클래스 D가 이제 표준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타겟을 한 것은 클래스 C였지만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한 부분에서 PTP 모드에서는 클래스 D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녹색 선이 그 계측기에서 이거 스레시홀드인데요. 이 안에서 클락의 노이즈가 안정적으로 최소한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초점을 맞춘 부분이 아무래도 회사에서 25G 서데스를 16개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5기가 인터페이스를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이제 FPGA 쪽에서의 그 서데스 쪽에서 PRBS 패턴을 돌려서 최소 이제 3일 이상 운영을 했을 때 에러 카운터가 0인 상황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테스트 진행하고 최저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에러 BER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에 15승 정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안정화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EOM을 확인을 해서 시스템이 뒤쪽에 이제 현 그 상온에서 EOM뿐만 아니라 전면뿐만 아니라 호면에서 총 32개의 포트에 대해서 IOPN 모니터링 EOM을 통해서 실제 이제 그 서데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확인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립박스 테스트라고 해서 이건 일반적인 거라기보다는 뭐 논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최적화를 위해서 수행하는 것인데요. 결국 서데스의 TX 파라미터의 각각의 값들을 변화시켜가면서 어떤 파라미터로 설정을 했을 때 가장 최적의 값을 도출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총 32개 포트에 대해서 서데스에 대한 파라미터를 변경해가면서 최적의 값을 도출하도록 하였고, 그 최적값을 도출된 값을 시스템의 기본 운영 파라미터로 설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엠플레인이라고 개발인데요. 엠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오란에서 정의한 매니지먼트 플레인이고 FHM의 그 컨피그레이션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별도의 다커 프로세스로 저희가 개발해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발 부분은 이제 FPGA 모듈인데,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결국 DL과 UL 트래픽에 대해서 오란 기반의 프로세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크게는 이제 DL에 대한 카피와 UL에 대한 컴바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목표라는 기능들을 구현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HM 관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표준에서는 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보셨던 엠플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오디오로부터 실제 그 FHM이나 RU를 컨트롤하고 매니지먼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이걸 만든 것은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제 이 FHM 시스템이 기존 중계기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별도의 중계기라고 봤을 때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출발점으로서 오란에서 정의한 네컴프 기반의 매니지먼트 최소한의 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현된 것은 이제 그 네컴프의 양 데이터 모델에 기반한 데이터 게더링, 그 다음에 데이터 세팅을 정의가 개발을 진행하였고, SFP 모델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부분인데요. 각종 테스트를 좀 많이 진행을 했다,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래픽 연동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DU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DU 에뮬레이터로서 이제 키사이트의 오란 플레이어 장비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은 이제 카피 결과인데요. 결국 25기가 인터페이스 중에서 24기가 bps 이상의 스루풋을 전송을 했고, 그다음에 그 수신한 데이터도 거의 동일한 스루풋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카피된 데이터의 그 시간차를 보면 16마이크론 이하의 시간 차이를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제품이 총 14개의 RU를 서포트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 RU를 14대를 붙여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또 오버헤드가 좀 너무 크기 때문에 PHM 이 장비의 카피 기능을 활용을 해서 오람 플레이어 쪽에서 이제 UL 트래픽을 생성해서 RU 에뮬레이터 쪽으로 보내고, 이 장비의 카피 기능을 활용해서 사기로 전달해주면 실제 PHM 장비의 컴바인 기능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을 꾸며놓고 전체 14개 포트 혹은 13개 포트에 대한 트래픽 처리 능력을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RU를 연결을 했을 때는 이제 오람 플레이에서 FHM으로 쏘고, FHM이 RU로 쏘고, RU의 RF 트래픽을 이제 시그널 어널라이저로 확인을 하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고, 지금 현재 그래프에서는 이제 그 4레이어에 대한 시그널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시험에서도 이제 마이너스 5도에서 50도까지 챔버에서 시스템이 이상 없이 동작하는지를 EOM 테스트와 그 다음에 각종 센서류의 테스트 확인을 통해서 시스템이 이상 없이 동작함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그 몇 가지 그 시스템의 성능 확인 부분에 있어서도 2차년도에 대한 부분, 2차년도의 그 목표 부분, 그다음 3차년도의 목표 성능에 대해서도 시험 성적서를 시험을 받았고 통과하는 것에 대한 시험 성적서 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 부분인데요. 금년 올해 2월 이제 MWC에서 이제 저희 그 솔리드 회사 부스에서 제품 전시를 하고 홍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트를 만들어서 문의하는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홍보 진행을 해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LG U 플러스가 호스트를 진행한 그 플로 테스트 2023 폴에 PHM 장비를 가지고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컨퍼런스와 IoT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CO 플레이는 아직 좀 개발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M 플레이와 S 플레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관련해서는 이제 목표한 정량 개선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능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개발은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일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마무 완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테스트를 한 것은 이제 DU 상용 DU가 아닌 DU 에뮬레이터 정도, 그 다음에 RU의 경우에서는 솔리드에서 만든 RU만 지금 테스트를 진행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시스템과의 테스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이제 아직까지는 25기가 인터페이스가 프론토에서는 대세는 아닌 상황이라 프로모션을 통해서 사업자로부터 그 사업 기회를 좀 더 확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성과 발표해 주실 플랜티넷의 정지모 연구위원님, 과제명은 서비스 플로우 기반 프로그래머블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 기술 개발에 대해서 성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랜티넷의 정지모입니다. 저희가 수행한 과제는 서비스 플로우 기반 프로그래머블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인데, 이거 이름만 봐도 이름 하나에 다 저희가 하려는 목표들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프로그래머블
그 프로그래머블 스위치를 이용해서 과제를 수행한다라는 그 과제의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만들 목표물이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라는 네트워크 그 디바이스를 만들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 제품들의 기능에 더해서 서비스 플로우를 다룰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간단히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과제 개요, 전체별 수행 내용과 연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플랜티넷으로 저희 회사의 그 주력 서비스는 유해 차단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보통 인터넷 쓰시면 이렇게 좀 안 좋은 사이트 들어가실 때 차단되는 페이지 같은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유해 차단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좀 보안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 기능이 필요해서 사실은 외산 장비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와중에 저희가 또 외산 장비이기도 하고 이게 좀 뭔가 국산화를 하고 또 한국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좀 추가해서 개발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데서 이 과제를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제 연구 단계는 TR5에서 7로 저희가 상용화 전 단계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상용화를 이제 준비하고 들어가 있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개발 기간은 33개월이고 총 사업비는 3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은 주식회사 플랜티넷이고요. 저희가 이 만든 제품을 이게 상용화에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정말로 적합한지 시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좀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성능 기능 인증 시험은 엔트리의 RTC 시험센터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위탁 연구 개발 기관으로 키스티에서 그 아까 잠깐 또 앞에서 나왔지만 크라우넷에 연동을 시켜서 상용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제 배경으로는 저희가 만들려는 목적물이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라는 그 디바이스인데요.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생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단히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는 기존의 그냥 일반적인 L2, L3 같은 네트워크 스위치랑은 좀 다르게 사용자가 그 전체 네트워크 플로우 흐름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이제 망에서 주로 이제 보안 장비 같은 걸 사용할 때 디텍션을 하는 쪽, 분석을 하는 쪽은 아웃 오브 밴드로 또 이런 포트를 통해서 성능 같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웃 오브 밴드로 그 내용을 가져와서 거기서 분석을 하고 또 그거를 차단하는 막는 쪽 서비스들은 대부분 인라인으로 들어가서 그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해주는 중간에 센터 부분에서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망에 이렇게 미러링돼서 올라가는 트래픽, 분석하는 트래픽들을 처리해주고 그다음에 인라인 부분에 들어가서 차단 기능을 수행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목표로 하는 기능은 프로그래머블 스위치 기반으로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라는 이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공되어 있는 서비스 플로우를 분류 제어하는 기능, 그다음에 독점 로드맵 시간을 추가되고, 그다음에 이 저희 장치 자체가 프로그래머블 스위치인데 그쪽에서 주로 이제 많이 타겟팅을 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또 그 인트라고 인벤트 타겟팅을 정보를 얻어서 망을 최적화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까지를 한 군데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저희가 과제 전체 그 개발 기간을 볼 때 패킷 브로커를 만드는 기능, 그 다음에 서비스 플로우를 다루는 기능, 그 다음에 인트 관련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방금 이제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기존의 네트워크 그 망을 보면 유선망에서 보안 장치들이 추가될 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석 장비들이 각 포인트마다 모든 트래픽을 이용해서 가져오고요. 중간에 또 인라인들이 곳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암이 동작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어디가 문제인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들어가는 트래픽들이 이게 모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 보안 장비 하나가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IDS 같은 경우는 모든 페이로드를 다 넣지 않고 헤더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모든 트래픽을 다 넣어줌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의 효용성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를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이제 패킷 브로커가 어떤 사용자의 룰에 따라서 패킷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필터링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트래픽들만 필요한 장치들에게 잘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서 달리 포인트도 이 한 군데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장애나 이런 처리들이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화두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사용한 그 장치가 프로그래머블 스위치라는 장치인데 이건 기존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레가시 스위치를 간단히 도식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형태로 레가시 스위치들의 L2나 L3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인풋 쪽, 인프레스 쪽에 들어온 데이터들을 중간에 이제 픽스드 펑션에 해당하는 이미 정의된 그 IC 칩셋에서 정의된 기능들을 가지고 어떤 패킷 핸들링을 해서 그 북업 테이블을 보고 이제 어느 쪽으로 보낼지를 판단한 다음에 L2의 경우에는 몇 테이블을 내주고 S1의 경우에는 아웃 테이블을 주는데 그렇게 해서 아웃풋 쪽으로 이제 포트를 아웃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래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벤더마다 아키텍처가 약간 다르지만 저희가 채택한 벤더의 경우는 P4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P4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실제로 데이터 플레이상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앞에서도 많이 나왔었지만 FPGA나 DSP와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전용 하드웨어 칩셋 위에 P4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데이터 플레이 코드가 장착이 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개발한 네트워크 OS에 컨트롤 플레인이 또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 옛날 아까 이 레가시안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픽스드 펑션이기 때문에 컨트롤 플레인에 별도 API를 정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리 기능이 다 정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API를 정의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데이터 플레인이 사용자가 바꿀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API 제너레이션하고 저희가 만든 OS 위에 컨트롤러가 장착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프로그래머블 아키텍처를 통해서 동작하게 되고요. 저희가 사용한 하드웨어의 모양입니다. 이게 저희 이제 연구 개발 과제 스코프에 하드웨어 개발은 저희 그 스코프에 해당하지 않고요.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화이트박스 스위치와 상용 칩셋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개발한 파트는 이 칩셋을 핸들링하는 드라이버서부터 OS, 컨트롤 플레인의 컨트롤러,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쪽, 데이터 플레인의 이 칩셋 안에 들어간 데이터 플레인 코드까지가 저희가 개발한 스코프입니다. 이게 3차년도 저희 과제 내용에 있는 아까 선두에 말씀드린 인트 관련 내용을 간략히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인트는 네트워크상에 어떤 패킷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유선상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요 각각의 어떤 상황, 네트워크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거는 각각 그 스위치에서의 어떤 그 통계 정보, 포트 정보라든지 이런 것 큐의 정보 같은 걸 통해서 현재 상태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인트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나가는 엔드-투-엔드에서의 패킷 사이에 그 각각의 패킷의 정보를 오버로드 시켜서 그 정보들을 모니터링 쪽으로 컬렉터 쪽으로 뽑아서 실제로 패킷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경로와 그다음에 지나갔을 때 현재의 정확한 상황 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면 거기에 이제 시간 정보가 되겠죠. 각각의 패킷이 통과하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 뭐 딜레이 그다음에 각각의 큐의 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함으로써 이 말이 현재 진짜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망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에 굉장히 불관점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 상용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POC 정도 랩에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제 목표로 삼은 것은 기본적인 패킷 브로커에 동작하는 기능을 갖추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플로우를 그리고 제가 하는 기능들은 하이브리드 프로그래머 스위치 베이스의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할 때 처음부터 타겟팅을 한 게 상용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 기업에 해당하는 수요체였기 때문에 상용을 어느 정도 다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첫 번째는 기존의 외산 장비가 주로 이제 사용되는 패킷 브로커를 좀 저희가 구상화시키자라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게 프로토콜이 계속적으로 아까 뭐 20%도 나오고 기존의 이더넷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IP 베이스의 이더넷뿐만 아니라 좀 다른 형태의 프로토콜이 계속 이제 수요가 생기는데 그런 걸 좀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게 두 번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5G나 이런 쪽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좀 그런 유연성을 갖추자라는 게 또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제품에 크게 이제 보면 데이터 플레인 쪽 각성태가 있고 컨트롤 플레인 쪽이 있고 매니지먼트 플레인 쪽 이렇게 세 가지에 또 외부에서 이제 저희 아까 이제 제가 다른 같지만 오케스트레이터나 컨트롤러들이 저희 장비를 컨트롤할 수 있게 API나 이런 것들을 열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별도로 인트를 제공하는 저희 원박스 형태로 만든 제품에서 인트 데이터가 나갔을 때 그걸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외부의 모니터링 시스템까지가 저희 이제 문제 스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성능치는 이게 저희가 상용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다 보니까 저희가 연차별로 뭐 성능치를 올려가는 게 아니라 성능치는 상용에 쓸 수 있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시장에 넣어본 다음에 거기서 니즈를 거꾸로 피드백을 받아서 이거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염두에 둬서 성능 목표치는 항상 32포트짜리 엣지 92포트 3.2테라바이트를 로스리스로 10마이크로 언더로 처리할 수 있는 제품을 염두에 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표치를 잡고 이거를 매년 이제 여기에 아까 연차별로 기능들을 추가해 가면서 목표치를 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뭐 간략히 시작해서 편하겠는데요. 요게 저희가 이제 과제를 처음 기획했을 때보다 시장이 좀 더 커졌더라고요. 이게 며칠 전에 찾아봤는데. 그래서 평균 성장률은 높은 편인데 사실 저희가 저희 제품을 만들어서 올해 좀 연출을 하려고 좀 여러 군데 컨택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패킷브로커가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해외 같은 경우는 많이 도입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가 백지 베이스다 보니까 굉장히 고속인데 국내에는 백지만을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구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패킷 브로커 하면 보통 이제 그 보안 장비를 연결해서 분석하는 게 1번 주요 퍼스트 타깃인데요. 그래서 아웃 오브 밴드로 구성이 되어서 이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패킷 브로커를 통과시키고 여기서 적당히 필터링을 하고 다시 매핑을 해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보안 장비들로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정도까지가 완성이 되면 사실은 기존의 외산 장비 벤더를 사용하던 패킷 브로커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시스템 아키텍처는 그런 기본 기능을 구성하기 위해서 전체 구성은 저희가 A10 칩셋 위에 여기까지는 화이트박스 스위치에 해당하는 영역이고요. 위에 이 요만큼이 컨트롤 플레이어의 저희 이제 개발 영역인데요. 여기서 드라이버, 그다음에 OS, 드라이버 컨트롤하는 데이터 플레이, 필터 코드, 그다음에 컨트롤 플레이, 컨트롤러, 이 매니지먼트 쪽 여기까지가 저희가 개발한 첫 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발 항목은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패킷 브로커의 기능들이고요. 1대1, 1대 N대로 매핑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핑될 조건에 따라 패킷을, 이건 이제 유저가 독점으로 이제 패킷을 조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로드러너스는 L2, L4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들은 이렇게고요. 기능 성능 시험은 저희가 엔트리 쪽에서 기능 시험을 매년 받아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32포트를 다 연결해서 풀리 3.2테라가 만족하는지 우리가 레이턴시까지 다 만족하는지를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PST에서는 크로엔에서 연결해서 저희가 실제 상용 방송에서 데이터를 통화시킬 때 아무 이상 없고 저희가 원하는 동작이 다 되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주요 내용이 아까 아웃 오브 밴드로 1차년도에 구성을 해서 동작을 했다면 2차년도에는 이제 인라인으로 들어가서 아까 분석 장비가 수행을 한 걸 1차년도에 했으면 2차년도에서는 이제 막는 장비들, 프리벤트 장비들이 동작하는 거를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구성을 해서 동작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똑같은데 이제 그 각각의 세션들을 디텍션하고 그거를 DB어하는 작업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기능이 L3에서 L7 기반으로 서비스 플로우를 디텍션하고 분류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컨트롤하는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적 로드 밸런스 기능은 1차년도에 로드 밸런스는 그냥 균등 분할하는 일반적인 로드 밸런스라고 하면 이거는 비균등 어시메트릭하게 분할을 해주고 그걸 사용자가 독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증 시험을 통해서 인라인으로 구성을 해서 3.2테라가 정상적으로 나올지 확인을 하고요. 이번에는 크로엔에서 확인한 사용방 테스트에서 아까는 아웃 오브 밴드로 동작했던 거를 인라인 상으로 동작을 시키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3차년도는) 핵심 과제가 저희가 인라인 아웃 오브 밴드로 구성되는 데서 인트 정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가 핵심 과제고요. 그래서 인트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매트릭 정보를 데이터 플레인으로 생성해서 컨트롤 플레인에서 특정 세션을 타겟팅하며 그 정보를 인트 모니터링 노드로 보내고 인트 모니터링 노드는 인트 DB에 그 세션 인트 매트릭 정보들을 쌓은 다음에 실제로 가시와 GUI를 통해서 현재 플로우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각각의 통과 링크들을 통과하는 시간이 어떻게 딜레이가 이루어지는지 그 레이턴시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3차년도 1, 2, 3차년도에 통합 모든 기능을 원박스 형태로 다 갖춰서 기능을 다 구현하고 이제 이런 형태의 GUI까지 구현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원래 TRS7이 약간 사용화 적당이긴 한데 이제 이미 좀 상용화 요즘으로 들어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텍스트도 크로너상의 아웃 오브 밴드와 인라인 형태의 구성을 모두 갖추어 놓고 저희가 다 구성을 해서 동작시킵니다. 앞에 쪽에 제가 설명해서 띄워놓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인트를 동작시키려면 각 그 디바이스 간의 시간 동기화를 시켜서 그 시간을 기준으로 인트 DB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안에 자체적으로 PTP 클럽을 다루는 이제 이쪽에 슬레이브라고 컨트롤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는 아까 앞에 이제 많이 PTP가 나왔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마스터 클럽 있고 마스터 클럽과 슬레이브 형태로 동기화를 시키고 다시 마스터 형태로 서버와 또 동기화를 시키고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저희는 이 패킷 브로커다 보니까 일반적인 L2S 스위치가 아니라 패킷 브로커다 보니까 그런 식의 동작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스터 클락에서 슬레이브까지 PTP 패킷이 지나가게 되면 중간에서 완전한 트랜스페어런트하게 그 패킷을 보고 간접적으로 자기 시간을 동기화시키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기술이나 제가 특허로 따로 출원이 되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수행 성과를 보면 저희가 총 특허를 이렇게 3차년도에 나왔는데 총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성과로는 저희가 나름 일간 신문에 IITP 과제를 통해서 패킷 개발에서 변경에 성공했다라는 기사를 좀 홍보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또 제품 판매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 성능은 최초에 이제 제한한 3.2Tbps의 10마이크로세컨드가 기준이었는데 1.19 마이크로세컨드에서 충분히 달성을 하고요. 이 경우에는 이게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3.2테라에서 이 정도의 벡터식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이프라인에 최적 벡터라이징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술적 성과가 좀 있습니다. 특허는 저희가 총 6건을 출원해서 지금 4건이 등록되고 아까 PTP라는 올해 과제가 2건이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로는 저희가 아까 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쓰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국내 모바일스 통해서 KT나 이런데 RSP 쪽에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쪽에 저희 대만 자회사를 통해서 대만 이동통신사랑 그다음에 일본의 라쿠텐 또 이제 저희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POC 형태로 베트남의 VMPT나 저희가 또 도이치텔레콤 쪽에 지금 PO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자들 경우에는 좀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의 김재영 이사님께서 차량 및 8K 디스플레이와 데이터 센터를 위한 도구 기반의 초고직접 광 인터커넥트 AOC 개발에 대한 성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퀄리타스 반도체 김재영입니다. 그 차량 및 8K 디스플레이와 데이터 센터를 위한 도구 기반 초고집적 광인터 커넥트 AOC 개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그 기업이 참여했고요. 저희 퀄리타스 반도체는 그 초고속 인터커넥트용 IP, 광통신용 반도체 칩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렉신저스는 다우 다이렉트 옵티컬 와이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드론 어셈블리 기술이고요. 이 기술의 원천 기술을 보유했고 그리고 이 기술 기반으로 해서 광전속 모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제 저희 두 업체가 이제 이 과제를 했고요. 3년 기간 동안 과제비 한 15억 정도를 받아서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 케이블은 이제 어셈블리 관련이기 때문에 오늘 다른 과제들을 살펴보니까 그 네트워크 레이어에 대부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결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 했던 일을 되도록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제를 세팅했던 배경부터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차별로 수행했던 빌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예전부터 광통신 한 수백 킬로미터 정도 되는 장거리용 통신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근거리에서 이용도 많아지고 이런 곳에서 굉장히 밀도가 높게 고속 신호를 짧은 거리에 전송해야 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단거리 광통신 시장도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응용에서는 장거리 통신보다 중요한 게 밀도죠. 인터커넥트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패널에서의 커넥션 모듈들이 소형화된다든가 아니면 전력을 적게 먹어야 된다든가 가격이 싸야 된다든가 이런 이제 새로운 요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저전력 저가 단거리 용도로 광통신을 하게 될 때 많이 사용하는 파장이 이제 단파장입니다. 850나노대 단파장이고 그리고 이제 광 소자로 봤을 때도 이제 빅셀이 중요해지는데요. 빅셀 소자는 단파장에 사용하는 이제 버티컬 캐비티 형태의 광원이고 이 광원은 이제 제조 공정 자체가 일단 DF이나 이런 일반적인 레이저에 비해서는 좀 싼 편입니다. 그리고 변조 방식도 직접 변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 변조 쓰는 레이저보다는 열 소모가 적죠. 그리고 일단 코어가 큰 멀티모드 파이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립 비용도 비교적 싼 편입니다. 대신에 이 단점은 이제 디스포션 때문에 멀리 못 간다. 그래서 단거리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특히 이제 단거리 같은 경우는 이 픽셀 기반으로 AOC 케이블을 만들게 되면 보통 이제 장거리용은 이제 포설된 광석을 쓰고 이제 양쪽에 트랜스버 모듈을 꽂아 쓰는 형태지만 단거리는 예전에 가파 케이블로 직접 연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파 케이블을 거의 1대1로 교체하는 AOC라고 하는 케이블을 많이 사용하는데 액티브 옵티컬 케이블이라고 해서 트랜시버와 그 광석이 한 몸체로 되어 있는 형태의 모듈입니다. 예, 이런 싼 부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집적도를 높이고 이제 저가를 시킬 때 중요한 게 이제 광 어셈블리 기술인데요. 이제 1500이나 1300 정도 장파장에서의 어셈블리 기술 굉장히 유명한 실리콘 포토닉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하이테크고요. 반도체 공정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사실 대량 생산하게 되면 꽤 이제 가격도 낮아지고 그리고 정밀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소량 생산하게 되면 오히려 반도체 공정을 쓰는 게 단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850 단거리의 그 응용에서는 실리콘 재질 자체가 850나노 그 광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쓸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되죠. 이렇게 단파장을 사용하는 단거리 광통신에서 굉장히 저가의 고집적 광 어셈블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저희가 그래서 주목한 기술은 저희 그 중동연구기관 레신저스가 보유한 다이렉트 와이어 본딩입니다. 기존의 850대의 그 광 어셈블리를 하는 방식은 단순한데요. 이런 면발광하는 픽셀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빛을 뿌리심과 렌즈 형태로 반사시켜서 광선에 집광시킨다.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 굉장히 작은 광 소자가 있는데 위에 이제 커다란 렌즈 블록을 덮어서 빛을 파이버로 커플링 시키는 이런 형태의 기술을 쓰죠. 다이렉트 와이어 본딩 기술은 단순하게 광원 칩으로부터 폴리머로 실제 그 와이어를 성형을 하는 것입니다. 성형을 해서 끌어올려서 광선의 코어에다가 이걸 갖다 붙이는 형태, 이런 형태의 이제 공정 기술이죠. 이 공정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그 광소자의 발광면하고 수광물을 광선하고 1대1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렌즈나 이런 과학계 부품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여러 개의 광소자를 사용할 때인데, 렌즈 블록을 사용하게 되면 렌즈 블록 내에 이미 렌즈 어레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광소자를 PCB 보드에 어태치를 할 때 어긋나 있으면 이건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1대1로 매칭하는 이제 다우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가 정렬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어셈블리하는데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단거리 광통신용 이 새로운 어셈블리 기술을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어셈블리에 적용하고자 하는 게 이 과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터커넥터를 주로 이제 사용하는 분야가 많이 하는 이제 이 광통신이 많이 쓰는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실제로는 이 AOC 기술이 많이 보수화되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차량,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연차별로 인터커넥트의 수를 계속 늘려가고 채널 캐파를 늘려가면서 일단 어셈블리 기술을 개발하고 그 연차별로 각 응용별로 AOC 모듈들을 개발해서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완성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최종 목표는 과학 어셈블리 기술을 사용한 차량 디스플레이 데이터 센터용 AOC의 개발이고요. 산출물은 3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년 차의 목표로 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0기가 bps고 마지막 3년 차는 400기가 bps급 모듈이 됩니다. 그리고 1년 차의 디스플레이 2.0을 지원하는 오로틱 AOC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이 아직도 없고요. 최초 개발의 의미가 있고, 티콘 인터페이스용 AOC도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QSFDD 모듈은 트랜스퍼 트런식과 일단 상용화 제품이 있긴 있지만 새로운 이제 어셈블리 기술을 써서 집중화를 높일 수 있다.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차에 목표로 했던 건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위한 이제 AOC 개발인데요. 차량용에서 특별하게 저희가 고려를 했던 것은 차량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최근에 굉장히 디스플레이가 많이 사용됩니다. 카메라 모듈도 많고 디스플레이도 많은데요. 그 많은 카메라와 디스플레이를 1대1로 하네스처럼 다발로 연결하지는 않으면 굉장히 무거워지겠죠.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차량용 요즘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 많이 이야기되는 게 그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제가 용어를 잠시 까먹었는데 데이지 체인 형태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쿠뮬레이션하고 순차적으로 드랍할 수 있는 형태, 이런 형태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포트가 사실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포트로 차량용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구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EMI가 되게 많기 때문에
컨트롤 신호 자체도 전부 광으로 바꿔서 올옵틱 형태의 AOC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올옵틱 디스플레이 AOC의 그 구조인데요. 일단은 규격 자체는 영상이 20kbps급을 4채널 쓰고 별도로 억스 채널이 붙게 됩니다. 억스는 광링크로 이제 2채널이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억스 채널은 한 4개 정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억스 채널 신호도 마찬가지로 다 2개의 광링크, 바이디렉셔널 광링크로 전송을 하겠다는 것이 컨셉이고요. 여기 지금 사용되고 있는 4채널 드라이버나 그 옵티컬 IC 그리고 억스 컨트롤이 되는 그 광 드라이버 칩들은 저희 주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칩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증환경 그 디스플레이 그 표준에 부합하게 이 케이블이 동작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을 하고 개발한 케이블은 이 환경에서 검증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 목표는 이 검증 케이블 길이가 약 10m, 최대당 20kbps급 속도입니다. 이게 이제 그 내부의 구조인데요. 1년차에 이제 광학 엔진을 처음 개발을 했는데 실리콘 V그루브 또는 이제 MT 패럴 양쪽 다 이제 테스트를 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1년차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광소자가 어태치되는 환경에서 신뢰성 있는 그 다우 어셈블리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이쪽 그 억스 채널을 구성하기 위해서 광 TX와 RX가 있기 때문에 PD와 LD가 별도로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속 채널용 4채널 엑셀이 붙게 되죠. 그래서 3개의 별도의 광 어셈블리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건 이제 6채널 FAB 블록으로 이제 광 어셈블리를 하게 됩니다. 측면에서 보면 픽셀 소자로부터 와이어가 직접 붙어 있는 형태가 되고요. 이쪽에 보이는 이 사이진이 설계 제작한 6채널 FAB 블록이고 이 블록이 이 보드에 잘 이제 붙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실험을 했고 이제 어셈블리를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렌즈 광학계 대비해서 약 30% 정도 부피가 줄어든 상태로 어셈블리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저희 이제 모듈 제작한 모듈이고요. 이쪽이 2.0은 TX 측 광 모듈이고 RS 측 광 모듈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어셈블리가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여기 다우가 붙어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사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전에 이제 개발했던 큰 보드에 보드 컴퓨터를 그대로 유지하고 DP 커넥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발하느라고 좀 보드가 큰데요. 실제로 다우 어셈블리 사용하게 되면 필요 없는 이제 보드 부분을 줄여서 모듈은 상당히 소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FAB 블록으로부터 파이버를 어태치해서 AOC 형태로 구성을 한 것이고요. 이 끝에 있는 DP 커넥터를 제외하면 20Gbps 신호는 굉장히 잘 적용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나와 있는 DP 커넥터가 속도가 20기가 원래 지원할 수 있는 모듈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 특성은 좀 1년차엔 좋지 않았고요. 2년차부터 이 보드의 그 매칭 상태를 개선해서 현재는 아이는 detect해진 상태입니다. AOC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DP 프로토콜의 호환성이 맞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이 장비가 프로토콜 어널라이저라고 해서 케이블 TX 사이드 케이블로 영상 데이터를 실제 전송을 했을 때 RX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프로토콜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 전송으로 전송을 해서 어느 정도 해상도를 갖는지 이런 것들 해석해주는 장비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디스플레이 커넥터가 지원하는 일단 최대적 장비 리밋이 있는데요. 최대 전송 정도까지 일단 동작을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별도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소스 장치,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붙어 있는 PC죠. 그런 것들이나 모니터들을 교차로 굉장히 많은 조합을 호환성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했고 물론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고요. 이건 이제 이쪽 모듈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 모니터를 뽑는 아서스의 좀 고해상도 호환성 그 디스플레이고요. 마찬가지로 호환성 검증이 잘 되었다라는 결과입니다. 2000년도에는 실제로 이제 T콘 인터페이스, 그 디스플레이 패널 안쪽에 들어간 T콘 인터페이스를 AOC로 교체하는 이렇게 개발을 했고요. 배경을 보면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가 뭐 60인치, 80인치, 최근에 100인치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내부를 보면
HDMI나 DP 같은 플러그가 꽂히는 쪽에 DTP SoC라는 칩이 있고 여기서부터 T콘이라는 칩까지 이제 T콘 인터페이스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가닥이 많은 FFC 케이블 같은 걸로 짧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걸 이제 DDI 컨트롤러로 넘겨서 이 디스플레이 전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점점 이쪽 그 디스플레이 포트나 HDMI의 대역폭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T콘 인터페이스도 인터페이스의 공급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이제 프로토콜이 LVDS 같은 이제 옛날 표준음들을 쓰고 있는데 속도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채널을 다채널로 쪼개서 얇은 이렇게 띠같이 생긴 리본같이 생긴 케이블로 실제로 디스플레이 안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TV가 대형화돼서 이 SoC와 T콘 사이가 멀어지고 대역폭이 계속 증가하게 됐을 때 생각하면 광 인터페이스가 주요하게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개발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V-Y1에 주목한 이유는 V-Y1이 이제 HDMI가 최근 HDMI 표준에서 최대로 지원하는 레인당 스피드를 거의 그대로 전송할 수 있는 16Gbps 데이터 전송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V-Y1 US에 맞춰진 이제 AOC를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광 채널의 구성도고요. 드라이버 3개, 4채널 드라이버 3개, 그리고 4채널 리시버 3개, 광 12채널로 이제 그 FFC를 1대1로 교체할 수 있도록 개발하겠다라는 게 이제 당초의 목표였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채널 수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에 다우 어셈블리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균일하게 그 성능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12채널 그 어셈블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광학 엔진을 일단 개발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16채널 커버할 수 있는 FF 샘플이고 중에 이제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주목했던 거는 TV도 굉장히 고온으로 올라가지만 2000년도에는 FAF 샘플이 고온에 노출됐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기 때문에 재질도 바꿔가면서 균일한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개발을 했었고 옵티컬 컴플릿 이피션시가 전 채널에서 한 60% 정도 나오도록 개발을 공동연구기관에서 추진했습니다. 이 어셈블리를 적용을 해서 T콘 AOC를 설계를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실제로 V-bar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상용 TV 제품을 찾아서 그 인터페이스를 교체해야 되는데 현재 US 표준 같은 걸 지원하는 굉장히 하이엔드 TV 자체가 없습니다. 이 정도 속도를 쓰지 않기 때문에 찾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확보했던 모니터가 16채널 그러니까 8채널 FFC 커넥트 케이블을 2연배로 사용하는 16채널 V-bar 인터페이스를 쓰는 모듈 그 상용 디스플레이를 확보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모듈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는 저희가 이제 자체 개발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셈블리를 적용을 하고 16GBps급의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파일 레벨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턴 제너레이터와 그다음에 모듈을 불러서 웹으로 전송을 했을 때 16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충분히 전송한다 정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저희가 구했던 TV인데요. 꽤 큰 TV인데 실제로 요 FFC 케이블의 대역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T콘 내부를 뜯어보니 T콘과 DTV SoC 간격이 굉장히 좁았고 저희도 꽤 놀랐었는데요. 이 부분을 일단 AOC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저희가 제작했던 모듈을 꽂아서 테스트를 했고 디스플레이가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테크놀로지는 FFC 커넥터가 견딜 수 있는 거리와 대역폭에서 사용하고 있겠지만 향후에 이제 이 거리가 늘어나게 되고 대역폭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면 AOC를 채용하게 될 때도 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차는 이제 지금까지 개발 그 속도를 높여오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밀도를 높여왔던 이제 그 노력의 이제 마지막 모델이고요. 400기가 이더넷 인용 AOC 모듈을 개발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계속 AOC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특이할 점은 광 모듈의 집적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쓰던 모듈에 비해서 모듈 사이즈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모듈이 커버하는 속도나 아니면 채널 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표로 삼은 거는 400기가의 QSFP DD라는 폼팩터입니다. QSFP라는 모듈은 굉장히 이제 소형
QSFP는 4채널 모듈을 얘기하고 DD는 더블 덴시티, 그러니까 QSFP의 더블 덴시티 8채널 TX와 8채널 RX가 포함되는 그런 것들이고, 기존의 어셈블리 구조를 봤을 때 QSFP DD의 8채널 TX와 RX를 커버하려면 실제로 이제 모듈 모두가 약간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5가 꽂히는 자리이고 5 커넥터가 앞쪽으로 와서 FAB가 달려 있는데요. 이런 QSFP-DD 모듈의 폭은 한정적이고 렌즈는 크기 때문에 일렬로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배치하거나 위아래 양면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양면으로 배치하게 되면 어셈블리 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됩니다. 뒤쪽을 붙이기 어렵기 때문이고요. 또 2열로 배치하게 되면 고속 전송선로가 가까운 쪽과 뒤쪽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어셈블리를 해놓더라도 앞에 어셈블리를 먼저 하고 케이블을 들어놓은 상태로 앞 뒤에 어셈블리를 하고 붙여야 돼요. 여러 가지 같은 공정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우 어셈블리력에 적용했을 때의 장점은 지금처럼 이렇게 일렬로 그냥 배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 부피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기 양쪽에 8채널을 일렬로 배치해서 4채널 DX, 4채널 RX, 4채널 DX, 4채널 RX를 배치하고 16채널의 다이어트 본딩 와이어를 적용을 하면 일렬로 어셈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설계된 그 PCB의 구조이고요. 여기에 사용되기 위한 FAB 블락의 구조입니다. 보시면 이쪽에 표시된 것처럼 4채널씩 묶여져 있고 4개의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FAB 블록을 써서 그 이쪽 IC와 광소자를 배치하고 다이렉트 와이어 본딩한 그 공정의 측면들가 되겠습니다. 속도가 제일 나온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최종 제작된 400J50 모듈이고요. 이쪽이 어셈블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트랜시버의 테스트 보드에 물리고 장비를 물려서 400J 신호가 잘 전송되는지 측정한 것이고요. 버트 장비에서 시그널 제너레이션을 하고 모듈의 TX 단의 신호를 입력한 다음에 광 TX를 출력하고 파이버를 룩백을 시켜서 RX로 넣은 상태에 RX 디텍션 신호를 스코프에 넣어서 관측한 그런 결과입니다. 56GBps 횡도 신호가 양형적으로 전송되는 걸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8채널 광 채널을 모두 같은 모듈로 룩백을 해서 BR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실험에서 한 10승 정도 이상의 결과들을 담아낼 수가 있었고 시간적으로도 안정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 이제 최종 산출물은 3개고요. DPAOC는 저희가 최초로 개발한 모듈이 되었고 제품화가 완료되어서 고객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일부 큐빅 샘플의 발주를 받은 정도의 상태이고요. 아직 크게 매출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티콘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건 TV 세트 안쪽에 들어가는 모듈이고 사실은 고객사의 컨택이 있고 나서야 사업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품만 개발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QSFP-DD 모듈도 제품화가 됐고 다수의 국내 고객에게 전달이 돼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래 그 정량동 연구는 그 특허나 그리고 시제품 채권 관련된 기술 분석 목표로 삼았었고요. 그 외에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사업화 매출이나 고용 창출 그리고 홍보 효과, 대외 수상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당적 연구 목표는 10개 항목이 있었는데 지금 7개 항목은 시험 성적서를 받았고 오늘 하나가 더 추가되고요. 마지막 인증 평가는 평가를 받은 이후로 인사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해 주신 책임자분들 단상으로 나와주시고요. 이번 세션 체어는 저희 유창기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 좌장을 맡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유찬세입니다. 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세션은 처음에 선도형 과제가 하나 있었고 나머지 3개는 이제 기업 주도 주간의 상용화 이런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선 방법과 유사하게 한 5분 내외 정도로 한 개 과제씩 질의응답 또는 커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애트리 대신 발표하셔서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김경수 박사님 연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코멘트와 질문, 예, 저 뒤에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선도형 과정이 사실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들을 해본 것 같긴 한데 TSN 자체가 버즈워드고 재미있는 컨셉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펀더멘탈하게 5G와 TSN이 가장 그러니까 어울릴 수 있는 것인가. 왜냐면 5G 코어 네트워크를 보면 요즘 다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컴포넌트도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있어요. 물론 이제 PCI 익스프레스를 강조하셨는데 그 위에 올라가는 UPF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CPU 처리를 패킷들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인터럽트를 걸리고 DML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패킷들을 룰 룩업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예를 들어서 몇 마이크로 세컨드 바운드를 개런티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하드웨어로 뭔가 이렇게 쭉 가는 것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들어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UPF도 그렇지만은 컨트롤들도 다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5G를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이제 말씀하시는 공장 5G는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TSN을 이런 5G가 적용되는 게 굉장히 내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장 중에서도 정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만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요즘 네트워크 스위치를 보면 굉장히 밴드위스가 많은데 백그라운드 트래픽이 없으면 사실은 레이턴시 이슈도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백그라운드 트래픽을 아마 이게 지금 익스페리언스를 보면 백그라운드 트래픽을 막 넣어가지고 디지털을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크리티컬한 일을 하는데 막 백그라운드 트래픽을 만드는 게 맞는 거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치는 요즘에 테라비피에스 10테라비피에스짜리도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5G, 그러니까 뭐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좀 가서 5G와 TSN이 5G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건지 궁금해서. 예, 그게 지금 일단 5G 자체에 TSN이 들어가야 되냐라는 질문보다는 저희 실제 이게 3GPP에서도 이게 논의가 시작된 게 5G가 아니라 일단 유선 쪽, 산업 쪽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유선망과 무선망의 대체를 주로 중점화시킨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그 산업 쪽, 제조업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어떤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실제로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 유선상에서는 뭐 라인을 한번 교체한다든지 저는 물론 잘 산업 네트워크를 잘 모르는데 들은 바로는 그런 제조망 라인을 교체한다든지 어떤 공격 라인을 새로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고비용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세계 각국의 그런 제조사들도 이것들을 무선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표준에 따르자. 그 중에서도 우리 TSN을 적용시킬 수 있는 5G TSN을 표준화시키자라는 작업으로 처음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5G 자체에 왜 TSN을 올리냐라는 질문보다는 이 기존의 어떤 그 공격 라인의 어떤 유선 시스템들을 무선화시키자. 그래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제조 라인, 생산 라인도 변경시킬 수 있고 어떤 장비도 새롭게 배치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꾸리자라는 이야기로 저는 시작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관점이 조금 질문해 주시는 부분하고 시작된 어떤 취지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선까지도 이해가 돼요. 결국은 개런티를 주시는 거죠. 레이턴시 개런티를. 예. 그게 그 파트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게 지금 근본적인 네. 지금 일단 저희 그 현재 그 3GP에서 지금 표준화시킨 게 5G TSN이 지금 릴리즈 16까지 이제 16에서 시작해서 지금 17까지 매니지먼트가 완료가 됐어요. 근데 현재 18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게 지금 아까 저희가 개발한 내용들은 UPF부터 제어 서버까지 요 주로 코어망 위주로거든요. 근데 이 UPF에서 실제 진노드비까지는 이런 전달망 쪽은 이 개런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릴리즈 18에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초안 작업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18이 완료될 때쯤에는 그런
전달망에서의 어떤 TSN을 보장하기 위한 TSN enabled TSN enabled TN인가라는 어떤 용어로 지금 칭의되어 있는데 그런 전달망에서도 TSN 기능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TSN 자체는 상당히 좀 로컬리하게 좀 근거리망에서 좀 많이 쓰는 공장 내에서 많이 쓰는 망인데 현재 지금 아직 19는 내년부터 이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TSN을 벗어나서 그 댄넷 환경에서 이 5G를 댄넷 환경에서 지원하자, 같이 연동을 하자라는 논의도 릴리즈 19부터 내년에 함께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몇 년 후가 지나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광대역망에서의 어떤 TSN 서비스를 하기 위한 혹은 초저 지원 서비스, 확정 지원 서비스를 하기 위한 무선 환경에서 그 기반을 다 가지고 할 수 있는 환경들을 표준 차원에서는 일단 어떤 기본적인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만족하실 대답이 충충한 논의는 조금 나중에 더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분 혹시 마이크 앞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를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5G 코어나 이쪽에 포함망을 시장 진입하기가 어려운 게 이미 가지고 시장 확보하는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얼핏 보니까 이거 니카드만 가지고도 기존 코어하고 구현이 가능하다고 코멘트를 하셨기 때문에 진짜 그 시스코의 이쪽에 코어 스위치하고 한번 IoT를 한번 했는지. 두 번째는 보통 5G에서 엔터테인먼트 스펙은 10ms 이하예요. 근데 얼핏 들어보니까 아까 코어 쪽은 2ms 이하가 타겟인 것 같아요. 8대2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체 이 중에서 코어가 진짜 2ms 확보한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 그 네트워크 장비 시험할 때 코어 쪽 되게는 거의 고려하지 않거든요. 옵티크이기 때문에. 근데 그 2mm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처음에 말씀 주신 부분이죠. UPF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어떤 성능 수치를 좀 만족하기 위해서 그 실제 상위 레이어까지 안 올라가고 닉 레이어에서만 닉 카드 안에서만 모두 다 처리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구축을 한 거고요. 그 실제 아까 3차년도까지 저희가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게 이제 시스코 스위치를 가지고 시스코 TSN 스위치와 연동을 해서 실제 테스트 작업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테스트를 완료했는데 저희가 자체 개발 저희 공동연구원에서 개발한 그 TSN 스위치로 개발한 변경한 이유는 실제로 그 시스코 스위치 자체는 저희가 이렇게 컨피그레이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은 테스트를 좀 저희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어하는데 너무 한계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그거를 걷어내고 저희가 개발한 그 스위치 장비를 같이 공동연구원과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사실 제가 이제 아직 그 과제 초기에 저희가 이걸 제가 먼저 참여를 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히스토리를 좀 알고 있을 텐데 저도 이제 과제 중간에 들어와서 좀 PM님 대신 제가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답을 마음대로 말씀을 못 드릴 거 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 PM님께 좀 메일을 주시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 또 있으실까요? 네. 다만 여쭤보면 이 사업, 이 과제의 결과물이 크게 한 세 가지 분야로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 5G 코어에 해당하는 AMF, SMF, AF, PCF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표준 기반으로 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예, 일단 전체 풀스택을 개발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5G를 기본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TSN, 5G TSN이 구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세션 생성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어떤 PCC 룰을 생성한다는 어떤 제어 영역에서의 어떤 필요한 모든 기능들은 다 개발을 저희가 한 거고요. 저희가 원래 초기에 이게 지금 관련된 오픈 소스들도 많이 좀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레퍼런스 하려고도 했다가 이게 저희 쪽이 하고자 하는 TSN 쪽하고는 너무 괴리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도 사실 처음부터 맨땅에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다 수행을 했지만 실제 5G 제어에서 어떤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는 볼 수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UPF는 어느 정도 수준? 네, UPF도 지금 5G 기본적으로 저희 기본적인 어떤 트래픽
이라든지 TSN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베스트 이포트 트래픽 처리나 TSN 트래픽까지 처리할 수 있는 저희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부분만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시간 관계상 첫 번째 과제는 여기서 끊고요. 바로 두 번째 과제로 우리 솔리드 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구현한 내용을 보면 이거 카피셀인 것 같아요. 보통 현재 사업자가 많이 쓰는 카피셀 기능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카피셀 기능이라는 게 보통은 여러 개의 RU가 동일 셀 ID를 갖고 구현되는 경우를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중간에 원래 지금까지는 DU가 구현했던 기능을 별도 모드를 만들어서 그걸 구현했잖아요. 그 첫 번째 질문이 ODU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거기서 카피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굳이 모드로 하나 집어넣어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두 번째는 저희가 오른쪽에 제일 큰 문제가 이거 나중에 설치할 때 이 폼웨어를 어디서부터 다운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RU 같은 경우는 기존 패키지에 나눠주지만 뜬금없이 솔리드에 이 기능이 들어갔을 때 이 패키지는 누가 어디서 다운받아야 될지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개발한 프론토 게이트웨이는 저희가 이제 독자 표준이 아니라 오란 온라인에서 정의한 표준 장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패키지 설치에 대해서는 ODU가 봤을 때 오란 게이트웨이는 RF가 없는 특수한 RU로 취급을 합니다. 그 오란 표준 기준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펌웨어라든가 이미지 업데이트, 패키지 업데이트 기능은 RU에 준해서 프로시저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똑같이 ODU에서 패키지 내리고 설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기존의 ODU는 아까 말한 RU가 동일 셀 ID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거든요. DU 입장에서 그래서 보통은 자기 포트 넘버를 가지고 어떤 RU인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카피셀에서. 네. 근데 이게 별도로 떨어진 아까 솔리드의 모듈에서 각 포트에 RU가 막 꽂혀 있었다면은 DU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3GPP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RU 아이덴티파이하고 오란에서 정의하고 있는 RU 아이디하고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인터페이스 자체가 표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매니지먼트도 표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기 FHM을 통해서 RU가 연결이 되었을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DU가 FHM만 관리하고 FHM이 예를 들어서 각 RU를 관리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FHM이 하나의 RU일 뿐이고 하부에 연결된 RU들도 실제로는 ODU가 직접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 전달은 ODU에서 FHM을 거치고 FHM에서 카피하는 구조인데 매니지먼트 플레인은 볼추얼하게 ODU와 RU가 직결되어 있는 구조고 FHM은 바이패스하고 됩니다. 그래서 관리 자체는 ODU가 직접 관리하는 구조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말씀하신 것처럼 패키지라든 관리도 ODU가 각 RU별로 직접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트는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첫 번째 질문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카피를 DU에서 하는 것보다 밑에서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오픈 오란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자체도 이제 5G 6G로 가게 되면서 프론트가 대폭이 늘어나는 과정일 텐데요. DU에서 하게 되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RU별 별도의 인터페이스 프론트홀 포설이 필요하게 될 거고 비용이 증가할 텐데 결국엔 밑에 하나의 장비를 별도로 두고 한 라인을 통해서 오게 되면 카피되는 것은 별도 장비에서부터 각각의 RU로만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LTE라든가 3G에서도 결국 이제 RU에서 이제 데이지 체인이라고 하는가요? RU에서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구조가 있었듯이 그와 동일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RU 쪽에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DU와의 25G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일반 스위치하고는 다르게 이제
카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DU하고 25G 인터페이스만 있으면 RU 쪽으로도 25G 인터페이스들이 가까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역폭적인 관점도 좀 장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없으신 것 같아서요. 또 세 번째로 자유롭게 질문, 코멘트. 예, 저 뒤쪽에 마이크. 안녕하세요.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P4 스위치를 이제 프로그래머블하게 구현을 하셨다는데 어떤 로직을 구현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라우터는 에클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능 정도인지 아니면 좀 더 복잡한 로직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 예, 그것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이 패킷 브로커라는 영역 자체가 또 프로그래머 스피치라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영역이라서 질문이 없을까 봐 제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말씀드리자면 P4 자체는 안에 이제 내부 블록 구조를 보게 되면 이게 뭐 갑자기 떨어진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스위치들이 픽스드 펑션을 가지고 있는 스위치들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픽스드 펑션이었던 영역을 프로그래머블하게 하나씩 바꿔서 나온 결과물이고요. 그래서 형태를 보자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랑 그 다음에 FPGA 같은 형태, 하드웨어 형태의 중간쯤에 위치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컴포넌트 단위로 픽스드한 펑션들이 정의되어 있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동작시키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전통적인 스위치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룩업 테이블이냐 뭐 이런 식의 파서가 어떻게 동작하냐 뭐 이 정도이지만 저희가 이제 접근한 방법은 패킷 브로커를 개발을 하려면 사실은 그런 전통적 방법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산 장비들 저희도 전에 쓰던 외산 장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프로퍼레이터가 공개를 해주진 않는데 내부적으로는 자체 그 칩셋을 개발하거나 FPGA의 자체 로직을 얻거나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꾸로 그 동작들을 보고 그 부분에서 이제 P4로 구현이 가능한 파트들을 P4를 이용해서 그 펑션으로 굉장히 잘게 쪼갠 다음에 거의 이제 뭐 이제 하드웨어 디펜던시가 좀 있는데요. 그 저희가 사용한 토피너 칩셋에 있는 펑션들은 거의 다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PF 정도의 내용들인지 아니면 DPI까지 하시는지. 사실 P4 스위치 DPI를 못하게 되잖아요. 이 512바이트까지 읽을 수 있으니까죠. 그게 좀 궁금해서 좀 건데.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DPI 레벨까지 굉장히 딥하게 L7까지 보는 거는 사실은 어렵고요. 근데 저희 이제 스코프에 보시면 2000년도 개발 내용에 세션을 컨트롤하고 그 세션 L7을 디텍션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 플레인에서 처리하는 파트랑 그 다음에 컨트롤 플레인에서 일부 데이터를 끌어올려서 처리하는 파트들이 하이브리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존에 SJ에서 사용하는 오픈플로우가 패킷인을 받는 것처럼 저희가 데이터 플레인 상에 처리를 하다가 특정 저희가 분석해야 되는 복잡한 프레임들이 오면 그런 컨트롤 플레인을 올려서 재처리하거나 하는 방식을 택해서 성능하고 기능을 같이 잡게 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인트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고 데이터 센터에서도.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앞으로 밴드위스가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요즘에 뭐 올해 나온 스위치만 보더라도 52.2TB짜리 스위치가 나왔는데 그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동시에 보시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패켓 오고 그 다음에 그 뭐 시간 정도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올 건데 이것들을 이게 스케일할 것이냐, 뭐 프로토타입 3.2TBPS니까 좀 옛날 거인 것 같고, 그렇죠? 좀 더 큰 데이터 센터에서 쓰려면은 이게 하나의 머신에서 뭔가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걸 분산 처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용량의 어떤 제약 같은 걸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디바이스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제 거의 원박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하나에 컨트롤 플레이까지가 다 뭉쳐져 있는 형태니까 뭐 스케일업 할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고요. 오히려 이제 저희가 컨택한 업체들 중에 중동 쪽 같은 경우는 망을 굉장히 크게 까서 저도 놀랐는데 400G 베이스로 저희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냐라고 컨택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좀 다른 또 영역인 것 같고요. 인트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인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인트 패킷을 다 뽑아내면 굉장히 높은 밴드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트의 목적 자체가 UPF가 유저를 추적한다처럼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전체 망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겟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트래픽을 다 추적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유저 또는 랜덤하게 뭐 셀렉션된 일부 트래픽을 추적해서 전체적인 망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모니터링 노드의 스케일러빌리티도 있지만 거기에 용량에 맞춰서 저희가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분도 질문이나. 아까 이제 국내 인식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비즈니스는 어떻게 끌고 가실 전략이신가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패킷브로커 외산 장비를 쓰고 있어서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고 이게 널리 쓰는 범용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처럼 프로토콜이 새로 나오거나 저희 망 구조가 좀 변경이 되면 그걸 좀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데 외산 장비 벤더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대응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서 과제를 시작한 거였고요. 저희 반대로 이제 저희가 만든 제품의 강점은 그런 두 가지, 그러니까 가격이란 면하고 그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면이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국내에서는 저희가 ISP나 저 통신사 vendor들도 좀 컨택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많이 사용을 안 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주로 쓰는 사용처가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안 장비들을 엮어주는 구조에 쓰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인라인에 들어가서 트래픽을 진짜 스트리밍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그 후자 쪽은 국내에서는 거의 많이 사용을 안 하시고요. 전자 쪽에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아직 판단키에는 이렇게 보안 쪽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진 않으세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국내에서 많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제 밴드위스가 점점 커지고 그다음에 그런 보안 이슈들이 불거지면 결국은 사용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리카이먼트나 이런 것들이 해외 쪽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 퀄리티 테스트 반도체. 일단 그 다오 기술을 이 과제에서 개발하신 게 아니고 기존에 보유하신 다오 기술을 가지고 시작하신 거죠. 제가 선정돼 있었던 것 기억이 나와서. 네. 그 공동연구 기관에서 이제 원천 기술은 그 전에 있었고요. 이 모듈에 탑재하는 수준을 진행하지 않았었던 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저희가 이제 모듈 개발할 수 있으니까 같이 이 기술 적용해보자. 이렇게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네. 네.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다우 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 그 본딩의 신뢰성이 좀 크리티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온도나 진동, 바이브레이션에 대한 신뢰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이제 제가 그 다우 기술을 아주 잘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조금 정확치 않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굉장히 극한 환경일 때는 좀 더 신뢰성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저희도 꽤 고온에서도 테스트하고 저온 테스트도 해보고 굉장히 많은 샘플을 만들어 보기도 하는데 일단 모듈 레벨에서 특별하게 이 다우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직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글라스가 아니고 일단 폴리머기도 하고 또 이제 지지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로 산업에서 쓰기에 완벽하게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추후에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약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광교환기라는 사업을 광교환기 개발이라는 걸 하면서 그 비슷한 거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많은 어떤 업체들이 파이버를 그렇게 짧은 거리의 경우 100m 아니지만 말한 대로 자동차 내 같은 경우는 폴리머 파이버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하는 게 폴리머로 붙이시고 다시 또 파이버에 또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폴리머 파이버로 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파악 못하고 있는데 폴리머 파이버를 붙이는 작업을 해보시지는 해보셨나요 혹시? 그 사실 차량용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폴리머 파이버 쓰겠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거리가 되게 짧아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정도까지 면밀하게 생각하고 과제를 시작한 건 아니고 폴리머 파이버 그건 사실 공정이 허용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저 뒤에 질문.
저보다 아마 더 잘 설명해 주실 답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메신저스 김종국입니다. 아까 그 폴리머 와이어의 신뢰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원천 기술을 개발할 때 모두 다 폴리머가 그런 신뢰성이 어디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폴리머 와이어는 두 개의 이제 포인트를 컨택을 해놓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구조를 가지고 저희가 250도 퍼니스에다가 직접 넣었다가 빼고 250도 퍼니스에서 일주일 넣었다가 빼도 문제가 없고요. 77도 액체 질소 있는 그 바이오 실험하는 이제 그런 거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넣었다가 그냥 빼도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이제 폴리머를 저희가 개발해서 그 폴리머를 가지고 이제 폴리머 와이어를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이 신뢰성 시험을 하게 되면 858 테스트나 아니면은 저희가 케이스 템퍼러처 70도씨 픽셀이니까요. 케이스 템퍼러처 70도씨에서 2000시간 그 H2O 실험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 폴리머 와이어가 이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파이버의 코어를 그대로 이 광원에다가 이제 근접하게 가져다가 놓는 것은 이것 역시 가져다 놓는 것 자체가 옵티컬 얼라인이 필요하거든요. 다 굳힐 수는 없고 미케니컬하게 최근접하게 놓더라도 옆에 픽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어 본딩이 돼 있어서 일단 와이어 본딩 돼 있는 그 근접 구간까지는 옵티컬 얼라인을 해야지 되는데요. 빛이 이제 퍼지니까 렌즈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커플링 하기에는 상당히 로스도 많고 옵티컬 얼라인먼트 정말 잘해야지 됩니다. 이 방법을 HDMI 할 때 어디서 이제 다이렉트 커플링을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수율이 너무 안 나오고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오히려 렌즈 얼라인먼트가 평범하게 모두 많이 쓰니까 그 방법이 더 쉽다. 이것보다는 그게 난이도가 조금 더 쉽다라고 해서 렌즈 얼라인먼트로 대부분 다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가는 분들은 다우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다라고 좀 커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일까요? 저희가 지금 400G짜리를 같이 개발하고 저희가 그 양산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양산 광주에서 이제 양산 저희 내부적으로는 시작을 했고 고객 샘플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H2O 테스트가 저희가 보기에는 동작시키면서 케이스 템퍼러처가 70도씨고 케이스 템퍼러 70도씨면 픽셀로 보면 거의 75에서 80도씨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픽셀이 보증하는 거의 한계의 지점이거든요. 그건 이제 2000시간 갔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보증할 수 있다.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뭐 다른 분 혹시 시간이 많이 좀 간 것 같으세요? 마지막 세션 이걸로 마치고 연구하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장시간 많은 분들이 귀가를 하시긴 하셨는데요. 오늘 외부 전문가분들 하루 종일 저희 그 진행하는 과제 또 보시고 코멘트 주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후에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차후에는 조금 더 시간을 좀 갖고 같이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귀가를 하지 않으시게 하는 방법으로 네, 그렇게 해서 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저희 정보 R&D 그리고 통신 분야 R&D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전문가 그리고 연구진 여러분께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 또 24년도에 저희 이제 신규 과제 기획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제 12월 말 저희 현재 예정으로 예산국회가
문제 없이 간다 그러면 12월 말에 현재 이제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고가 나가면 저희가 이제 전문가분들께는 뭐 전체적으로 홍보는 드리겠지만 IITP 홈페이지, 아이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내년도 과제가 무엇이 있으신지 그리고 각 분야에 관심 있으신 과제에 많은 관심과 제안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